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이제 분양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19주 만에 멈췄습니다. 특히나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23년 중반 들어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네. 상승세로 전환됐었거든요. 네. 전환됐다가 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름 유지했는데, 물론 상승세라고 해서 가파른 상승세, 뭐 폭등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강보합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23년 약 10월, 11월 정도 즈음에서 금리가 또 올라갔죠.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또 5%를 향해서 네. 올라갔었고, 예. 근데 이 금리는 세계 시중 금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도 또 자극을 받았고, 네. 그런 것들과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심리적으로 좀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세를 조금은 마감하고 관망세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3년 이 하반기까지는 예. 그 관망세의 흐름이 다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망세라는 건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어떨지를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네,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요. 예. 매도자들도 그냥 매도하지 않은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안 팔고 그냥 쥐고 있을 가능성이군요. 왜냐하면 금리가 또 정점 찍고 떨어지면서 네. 그동안 좀 버티듯이 지켜왔던 네. 또 집주인들이 예. 다주택자들 포함해서 그래도 그냥 버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잠재적인 매수자들도 조금 더 있다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격으로 또 귀결이 되는데, 네. 팔고자 하는 그 잠재적인 매도인의 제시하는 가격과 또 사고자 하는 잠재적인 매수인의 수용하려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되어야 매수하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네. 이 밑으로는 안 팔겠다 하는 매도자의 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관망세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네. 사실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선뜻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집값이 조금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매수 매도 일어나기 그래 높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23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강한 상승도 아니고 강한 하락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네. 보고 있는데, 23년 중반부터 이제 강보합의 흐름이었다가 네. 지금은 또 약보합의 흐름으로 점차 가는 게 아닐까, 예. 이런 흐름을 좀 지속하다가 예. 24년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미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지만 국제결제은행, 네. 그러니까 BIS라고 합니다. 예. BIS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BIS 총재가 한국에 오셨고 한국은행 총재와 대담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고금리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기준금리고요. 예. 시중금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반영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시중금리로 봤을 때는 11월 상반기, 11월 첫째, 둘째 주가 이 시중금리의 정점이라고 좀 판단 내려지고요. 또 11월 둘째 주 이후로는 시중금리도 다소 하향 안정화돼서 그래도 또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집값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집값이 전 고점을 뚫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도 이쪽도 아닐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하락 구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23년 하반기 구간은 보합 구간으로 좀 네. 전환된 흐름인 건 맞아요. 근데 하반기에 앞서 다른 그 기자님의 뉴스 보도를 공유하셨던 것처럼 분양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네. 연출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또 시장에 대한 경각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관망세가 진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23년 하반기 동안 뭐 강한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24년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확실히 끝났고 그리고 금리 인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돈의 유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하고 살펴볼 주제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것이 일개 신도시 특별법 추진입니다. 네.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일개 신도시가 벌써 30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산을 보통 일산 아니면 분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건 지금까지 법에서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왜 특별법이라는 얘기가 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결국 노후 계획 도시라는 거죠. 노후 앞에, 계획 도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계획 도시였지만 네. 이제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좀 특별법을 마련해서 네. 재건축의 안전 진단이 있는데 네.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공공성 확보 시에는 이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면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들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죠. 예. 그 밖에도 뭐 용적률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 주요 혜택을 보면 뭐 리모델링 관점에서 가구 수가 20%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한 아파트 라인에 100가구가 있었다면 네. 120가구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노후 계획 도시, 노후화된 계획 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서울 중계동이나 상계동, 목동, 개포, 수서 네. 다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부산 해운대라든가 대전, 둔산이나 노은 네. 이런 주요 계획 도시들이 이미 좀 노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안전 진단을 까다롭게 해가면서 재건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지역을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건물을 아주 오랫동안 쓰던데 30년 만에 또 부시고 새로 짓는 거 꼭 그래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아파트 지어진 게 1994년이라고 하니까 네. 1994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기둥이 파열됐으면 좀 위험할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부실 시공으로 추정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이거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네. 위험하니까 그렇죠. 뭔가 해야 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불편인데요. 불편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 좀 그러네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 미각적인 면에서 노후화된 그 아파트들이 도시의 미관을 좀 해친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 밖에 기존 어떤 지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네. 신도시 아파트 건축 연한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연한을 보시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뭐 전체적으로는 70%를 넘습니다. 30년 이상도 4%에 해당되니까 예. 이 정도 20년 이상 또 30년 미만에 해당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뭐 재건축의 대상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자율성에 좀 기초해서 네. 재건축이 필요로 하다면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러네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네, 이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이 되면 안 된다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네.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 네.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 외에도 그 주민들의 뭐 전반적인 동의를 좀 네.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이 대상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 이 아파트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부라도 어떤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에 부합할 경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은 건설 산업과도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 22년 중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웠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건설을 못했어요. 네.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주택 건설을 할 수도 없고 네. 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건설 사업을 뛰어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또 거시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 기회를 좀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또 건설 경기 회복 뭐 이런 것 건설 경기는 그냥 단순히 건설 경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멘트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이런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건설 산업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재건축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줌으로써 건설사들에겐 사업 기회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 좀 완만한 경기 회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로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세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뼈대로 그대로 두고서 이제 안에만 고치는 거니까 세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만약에 거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재건축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특별법처럼 용적률도 높아지고 네. 그럼 사실 또 새 아파트가 되니까 집 가격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재건축을 선호하실 줄 알았는데 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분들은 그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공간을 이제 떠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음. 뭐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또 그냥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주거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개선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입주민도 있을 것이고 네. 다양한 그 수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되는 다수결의 방식으로 네. 일치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 순탄하게 이 노후화된 계획 도시를 이렇게 재건축의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뭐 일어날 것이다, 순탄하게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단정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그 진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건축할 때 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네. 가장 어려운 절차 중에 하나인데 네. 과연 그래도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안전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이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선이에요. 반대로. 아, 반대로.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한데 네. 왜 재건축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려 하느냐. 그런 기준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건축의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지금은 생각해 본다면 네. 예, 안전 문제를 더 해친다기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재건축해서 예. 더 안전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게 재건축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네. 환수하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낮지 않나라는 시선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몇몇 또 입장에서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라는 예. 입장도 또 여기에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재건축을 해서 초과이익을 환수받기보다는 네. 그냥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정주 요건만 좋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지지도 일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그렇군요. 있겠고요. 어쨌든 이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또 많은 또 특히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분명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다 오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 원가 이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이 인기가 있으려면 주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건축비랑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라 네. 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익이 돼야 이걸 네.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축을 단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네. 뭐 이익이 발생해야만 할 수 있는 할 수 일이니까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분양가라든가 뭐 재건축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 그 이후에 어떤 지가 상승 이런 것들이 건설사의 좀 이익에도 충분히 반영될 만한 그런 근거가 나올 때만이 또 재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의 의사결정, 특별법을 마련하는 예. 일이니까 그리고 입주민과 비입주민 또 소위 무주택 서민이나 네. 또 역시 건설사 이 모든 입장이 모두 한 방향으로 맞아 떨어져야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이런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재건축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가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돼도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절차 거치고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길게는 그렇게도 걸리고요. 네. 아무리 짧게 재건축이 당장 이루어져서 모든 네. 것이 순탄하게 다 전개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통상적으로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당장 이런 것들이 그쵸.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일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 이 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첫 삽을 뜨게 되는 단지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입주해서 들어가 살 때까지는 꽤 많이 걸리겠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또 관건이에요. 공사비요. 예, 예.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각종 자재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그 공사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선뜻 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건설사들의 좀 부담감 네.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설사 입장에서 충분히 이익적으로 매력이 있어야만 진입할 것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런 것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입주하거나 뭐 분양하거나 하는 거는 기업들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렇죠. 분명히 변수가 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것이 있다면 네. 그 규제만큼은 풀어줌으로써 규제 때문에 못하진 않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상 지역들이 뭐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뭐 규제 때문에 못했던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집주인분들이 집을 팔겠다고 집을 내놨다가도 네. 오히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팔지 말고 갖고 있어 보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투자 심리는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일어나고 나서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네.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집값은- 얘기만으로도. 그럼요. 그런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좀 조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김포나 그밖에 다른 경기도 지역이 네. 서울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만으로도 집값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죠? 상승 압박을 받는 것처럼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안 팔고 그냥 대출금리 좀 부담돼도 그렇죠. 가져가겠다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네요. 하는 의지가 좀 더 커졌죠. 그렇죠. 재건축의 대상이 아니면 빨리 이거 팔고 새 아파트 이사 가야지 뭐 이런 네. 종류의 생각이 있었지만 재건축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는 집 계속 보유하고 다른 데 살더라도 전세로 가야지 네.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집을 보유한 자들이 매도 의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조금 더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길 수 있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 압력에 해당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그 단지들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분들 안 팔고 좀 갖고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일기 신도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최근에 어디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해외여행은 많이 못 갔고요. 일 때문에 뭐 미국에 다녀오고 네. 했었습니다. 주로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많다는 생각을 참 많이들 하시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오시는데 제 주변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네. 많습니다. 네. 이유는 엔화가 이렇게 싼 적이 있었어. 지금 갔다 와야 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100엔에 보통 이제 1,000원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800원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가시기도 하고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엔테크죠. 엔화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일까요? 지금도? 네, 저도 다음 달에 예. 일본 가세요?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엔화만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네. 기왕 어딘가 여행을 갈 거라고 한다면 그쵸. 뭐 같은 조건이면 더 좋게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엔화 약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엔화 매도액과 엔화 예금 잔액 이 자료가 앞에 제시될 텐데요. 2022년에 엔화 매도액이 770억 엔이었다면 네. 23년 3천억 엔 그리고 엔화 예금 잔액이 1조 400억 엔이었는데 1조 1,900억 엔 정도, 1,500억 엔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자, 이런 흐름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나 세계 주요국들이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록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어요. 근데 역시 7번째 동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합하면 7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8번 있습니다. 네. 8번 중에 7번을 동결했다. 동결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3년 들어 연초에 한 번 인상하고 계속 동결한 것이다. 예. 물론 이런 흐름을 생각할 수 있고 미국이나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지만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흐름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하는 생각은 엔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이제 강엔화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예. 달러 가치는 약달러로 또 전환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교차점, 전환기에 진입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화 저점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좀 시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을 받고 줘도 네. 사실 달러로 표시될 때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체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이 다른 나라가 금리를 올릴 때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제로 금리를 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일본만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아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금리를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고물가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물가라는 숙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죠. 없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게요. 없었던 겁니다. 오. 제가 좀 명확히 설명드려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정점 기준으로 네. 9.1%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평년의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2%라고 본다면 네. 2%에서 9.1%니까 대략 한 7%포인트의 상승 압력이 작용됐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대략 한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네. 6.3%라는 정점을 기록했었습니다. 맞아요. 대략 한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미국이 그토록 한국보다 더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나오죠. 아, 그러네요. 물가 진짜. 상승 압력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례적으로 더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왜 인상하지 않았느냐, 동결했느냐.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기존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예. 가능해요, 교수님?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간 거네요. 말하자면 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물건값이 지금의 중국의 경제랑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거든요. 네. 마이너스 물가, 0%대 물가. 이런 마이너스 0%대 물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중국 물가 상승률, 이런 흐름처럼 일본도 마이너스 1, 0, 요 정도 선에 머물렀었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 압력이 작용했는데 정점 기준으로 4%를 찍었어요. 그러면 3%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덕분에 감사히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예. 마이너스 물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이런 일본이라는 나라가 덕분에 글로벌 인플레의 영향으로 예. 감사한 적정 물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아, 그 물가 일정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어쩌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목표 물가에 지금은 근접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었던 일본 경제가 이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착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네. 굳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할 필요가 전혀 그러네요.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어쨌든 물가 상승률도 일본 같은 경우도 22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2%대를 향해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여전히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신경만 쓰면 되는 네.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일본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면 조금 저렴한 상품을 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그렇죠. 고객들이. 예. 근데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 일본에서 만들어 파는 자동차는 가격이 좀 저렴할 거고 네. 우리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니까 시민들이 훨씬 더 일본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저 상황에 나타난 대외 거래에 바로 우리가 지적할 만한 네. 부분이 앵커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이십니다. 네. 우리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 경제와
수출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나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이나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본과는 수출 경합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출 경합도. 예,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강달러였기 때문에 네. 약 원화 시대였는데 네. 약 원화였지만 다른 나라의 주요 이 경쟁국이라고 할까요? 네. 이들의 통화 가치는 더 떨어졌었어요. 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네. 또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네. 위안화 가치도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오히려 네.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오. 중국 경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예. 물건을 사고 물건을 찍어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에요. 아. 최근 물가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 0.3, 00, 마이너스 0.2 이렇게 마이너스나 0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음. 그런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경쟁 대상국들이 네. 한국의 원화도 약세지만 이들의 통화 가치는 통화 가치가 더. 더 약세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수출이 녹록지 않았었던 이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었던 계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수출 부진도 있고 중국의 셔다운도 있지만 네. 또 이런 국가들의 뭐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죠. 그러나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약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거죠. 오. 그래서 대외 거래에 있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은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엔화는 이렇게 낮은 상황이지만 원자재를 사와야 만들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자재는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되니까 네, 일본이 우리보다 경쟁력이 이제 그 환율 때문에 높아지는 건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다. 뭐 그런 지적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뭐 수출 구조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에 예를 들어서 철강, 네. 조선, 네. 경합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네. 자동차 부품, 일본이 수출하는 것과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은 품목이 물론 있겠지만 네. 또 가전제품이나 디스플레이라든가 우리나라와 거의 경합을 벌이는 주요 또 수출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와 가장 유사한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여행 싸게 간다고 좋아할 수만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여행 가기는 좋은 거죠. 예. 일본 여행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여행 간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여행 수입이에요. 여행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무역 수지 혹은 경상 수지 계산할 때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행 가서 소비하고 여행 서비스 이용하고 그게 여행 수입이고요. 네. 또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 오고 뭐 여행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여행 수출이에요. 수출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출입이라는 관점에서 수입은 유리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예.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사온다든가 부품을 사온다든가 예. 일본 완제품을 사오는 것은 유리해요. 그러나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는 또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일본의 엔화 약세가 불리한 게 더 많다. 그러네요. 예, 가감을 해본다면 예. 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많이 가시는 만큼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네. 많이 돈을 써주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엔화가 약세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일본에 여행 가기는 좋지만 네. 상대적으로 일본 국민이 다른 나라 여행 가기는 부담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국내 여행을 더 즐겨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오히려 일본 내에 더 많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엔화만 고려해 본다면. 예. 그러네요. 일본이 작년부터 그 전 세계와 다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을 일본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환율도 좀 중요하고 물론 환율이 자국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네. 대외국과의 이 원화와 우리나라는 원화죠. 엔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또 일본이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예, 있겠네요. 같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본이 아무리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다가 완화로 선회하는 국면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엔화를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엔화를 파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처럼 이렇게 엔화를 많이 풀어놓은 정책을 다시 걷어들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걷어들일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다가 네.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꿀 때 이때 소위 자본 시장이 추락한다든가 네.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추락해서 그게 또 일본 경제를 좀 괴롭힐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감안해서 의사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당장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 스탠스를 바꿀 만한 그런 여건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제로 금리 수준을. 네. 그렇게 저는 일본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네. 지금 이 상황이면 이제 엔테크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를 투자해서 어쨌든 환율 차익을 좀 투자 이익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액션은 어려울 것이고요.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통화 정책일 것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네. 통화 정책 기조를 선회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이제 교환 비율상 예. 올라갈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엔화의 뭐 최약세 기조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또 일본의 몇몇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강해서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투자 이익을 얻고 다시 환전할 때 이익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다 싶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교수님 모셔서 내년 전망도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예, 오늘은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엔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